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써니사이드업 작가님의 이까짓 집입니다. 제목을 보고 바로 픽한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지만 저는 한켠으로는 집은 소유한다기보다 정말 머무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집 따위라고 하는 느낌의 이 책이 끌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을 쓰신 써니사이드업 작가님은 네이버 웹툰 부부 생활로 이미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과거에 봤던 작품이고요. 웹툰처럼 일상의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공감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쉽게 읽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책 읽는 것을 허락해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낭독 시작합니다. 이까짓 집 써니사이드업 지음 출판사 봄름 예비 신혼집 신혼집에 대한 나의 인식은 작업실 때와 다르지 않았다. 리모델링할 필요 없는 새 집이면 좋겠고 새 집이 아니라면 대충 화이트 톤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방과 화장실은 몇 개인지 부엌의 조리대나 상하부장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냉장고와 오븐, 에어컨, 세탁기 등의 옵션이 있는지 있다면 상태는 어떤지 수납 공간은 충분한지 등등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도 않았고 따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말로 그냥 대충 화이트 톤이면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혼집은 남편 호주머니에서 나온 남편이 혼자 구한 집이었기 때문이다. 원룸에서 혼자 살던 애인이 조만간 집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이 신혼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지만 그렇다고 함께 보러 다니기엔 어쩐지 애매했다. 손가락에 짱구 과자를 끼워주며 밥 먹듯이 청혼하던 나였으나 그 집이 신혼집이 될지도 모르니 함께 구하자고 말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용기를 필요로 했다. 당연하게도 남편은 혼자 집을 보러 다녔고 딱히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남편은 나를 새로 구한 집에 데려갔다. 이제 막 도배를 마친 방 2개짜리 아파트. 난 첫눈에 깨달았다. 분명 이곳엔 내 한 몸 누일 공간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둘이 살기엔 조금 작았고 신혼집이라기엔 많이 낡았지만 그가 살 공간에 나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충 화이트 톤에 머물러 있던 나의 신혼집 눈높이에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듣기로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로 사용했다는데 그래서인지 몰딩과 방문이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날 다른 것을 눈에 담지 않은 대가를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서서히 치르게 되었으니. 신혼집.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기까지 내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집만 9곳 이것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차려준 따순 밥 먹고 엄마가 청소한 깨끗한 화장실을 쓴 뒤 엄마가 빨아 개켜놓은 속옷과 옷가지를 꺼내 입고 허물벗듯 집을 나서는 지금 생각해보자면 7성급 호텔 뺨칠 정도로 눈물나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아무 의심 없이 장장 30여 년간 누려오지 않았던가. 10손가락에서 하나 모자라는 우리 집의 역사에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공간은 오로지 내 방뿐.
그것도 이사 당일 오빠 방보다 작은 방을 배정받았을 때뿐이었으니 이런 내가 살기 좋은 집의 요건을 알 턱이 없었다. 남편이 처음 나를 집에 데려갔던 그날, 딱히 뭘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신혼집이 될 수도 있는 곳에 와서 그냥 돌아가면 야물딱져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싱크대 한번 열어보고 화장실 변기 물도 내려보고 뭐 그런 거지. 아무튼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보여준 예비 신혼집은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니와 대충 화이트 톤이라는 허술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기에 나의 집 고르는 안목과 이 예비 신혼집은 둘 다 스스로가 평균 이하임을 깨닫지 못한 채 각자 행복하게 반년을 보냈다. 본격적인 갈등은 결혼을 앞두고 이 집에 슬금슬금 내 짐을 채워 넣으면서 빚어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나에겐 내 방이 있었다. 어려운 형편의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겼을 때도 부모님은 우리 남매에게 각자 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주무셨다. 그래서 그런지 신혼집은 방 2, 화장실 하나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사람 2명에 방 2개면 각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의 옷이 내 옷만큼 많다는 사실은 이미 꽉 들어찬 붙박이장을 열어보고서야 알았다. 심지어 신발 욕심도 비슷했다. 아버지는 아침에 신발장을 열 때마다 나를 소환해 한국에 이메일 달아 질책했는데 아버지, 여기 용산구에도 이메일다가 있었네요. 결국 작은 방은 옷방 겸 신발장 겸 파우더룸이자 창고로 전락했고 큰 방은 침대와 책장 하나로 꽉 찼다. 나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내 책상과 독립된 공간을 잃었다. 예전엔 미처 몰랐다. 방문 닫고 들어가 책상 머리에 앉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을.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안방에 눕자니 결국 이 남자도 들어와 누울 것이고 작은 방에 들어가 있자니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거실에 있는 조그만 테이블이 내 유일한 도피처이자 작업 공간이었다. 밥 먹을 땐 펼쳐놓은 랩탑을 치워야 했고 심란한 거실 TV 소리에 시달리며 작업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영화엔 왜 이렇게 조폭이 많이 나오는 거죠? 덕분에 총 들고 육두문자를 날리며 쫓아오는 담당자를 생각하며 이런저런 마감에 늦지 않을 수 있었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 다 아침 일찍 나가야 할 때면 화장실이 하나인 것도 문제였다. 전망 좋다 생각했던 안방의 큰 창은 밤이 되면 대로변을 달리는 차 소리가 그대로 들려 곤욕스러웠다. 돈 굳었다며 반겼던 빌트인 에어컨과 냉장고는 한 달 만에 당장 뜯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이 뚝 떨어졌다. 유일하게 체크했던 싱크대와 변기 수압이 공교롭게도 이 집에서 가장 멀쩡한 부분이었다는 게 차마 웃지 못할 포인트였다. 잃어버린 내 방. 이쯤 되면 이 집을 예비 신혼집으로 고른 남편을 책망해야 할 듯하지만 그러진 못했다. 남편 역시 나와 함께 사는 집은 처음이니까.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 10년이 넘게 일한 남편은 믿기 어렵게도 집보다 회사가 더 편할 때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며 사무실로 출근했으니. 물론 두통의 원인으로 제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남편에게 집은 씻고 자고 TV 보는 곳일 뿐 요리를 한다든가 책을 읽거나 업무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그가 부엌세간의 상태나 서재의 필요성 같은 걸 미리 따지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나는 결혼을 앞두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으니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했다.
작업실도 있었지만 많은 프리랜서들이 그렇듯 나 역시 야심한 밤에 집중력이 현저히 높아 집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안방 침대 옆 책장에는 접이식 책상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늦은 밤에는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 싶어 쓸 수가 없었다. 결국 거실로 나와 식탁과 겸해 쓰고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에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용 책상이 아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동이 터올 때면 어쩐지 처연한 기분마저 들었다. 데뷔작인 웹툰 부부 생활은 그 테이블에서 태어나 마지막 편까지 그렸다. 매주 마감할 때마다 메뚜기 뜀 뛰어도 되지 않는 안락한 내 책상을 꿈꿨다. 우리 집의 최우선 조건은 그렇게 탄생했다. 내 책상, 내 서재가 보장될 것. 그리하여 해가 바뀌고 새롭게 구한 우리 집엔 간절히 꿈꾸었던 내 방, 내 책상이 생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껏 연재를 다시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모든 창작은 고통에서 비롯되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거실에서 한번 투고를 준비해 볼까 싶지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사무용 의자에 익숙해져 긴장감을 놓은 제 엉덩이는 앞으로 다신 그럴 일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유년기의 집. 왜 하필 여기에 책방을 차린 거죠? 오늘도 한 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성수망원처럼 핫한 동네를 놔두고 번화함과는 거리가 먼 주택가 골목에 갑자기 들어선 작은 책방이 동네 주민 입장에선 반갑고 신기하고 한편으론 측은한 마음이 드는가 보다. 책방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던 동네에 있다.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중학교 3학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 집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최근에 생긴 고층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다면 내 나이보다 오래된 양품점과 떡집과 슈퍼마켓이 있는 젊은 사람은 좀처럼 보기 힘든 동네였을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공부 잘하는 오빠를 위해 온 가족이 강남 8학군의 코딱지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우리 집은 할머니 집 근처에 있었다. 가깝다곤 해도 어린 나는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거리였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직접 걸어서 약수를 길어다 주셨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깎아놓은 과일과 차를 드시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아빠를 잘 키운 덕에 며느리인 네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란다 라는 이야기였던 듯하다. 당시 우리 가족은 꽤 넓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더 흔했다. 친구들 집에 가보면 10중 8구 마당에 넓은 평상이 있고 그 옆으로 빨랫줄과 계집이 있었다. 애들 대여섯 명이 평상 위에 둘러앉아 전지를 접어 칸을 만든 다음 매직으로 발표 내용을 적어내는 게 그 시절의 조별과제였다. 그 다음엔 OHP 용지라는 게 등장했는데 할머니 집은 작고 오래된 일본식 주택이었다. 10평 남짓한 단층집이었기 때문에 마당도 평상도 없었다. 서늘한 푸세식 화장실에선 나프탈렌 냄새가 났고 부엌엔 커다란 솥이 걸린 아궁이가 있었다. 신식 아파트, 마당과 평상과 계집이 있는 주택, 푸세식 화장실과 솥이 있는 단층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그 다양한 집들의 형태들 사이에서 어떤 이질감도 느끼지 못했다. 누우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친구 집 평상이 좋았고 할머니가 솥에 남은 누룽지로 끓여준 숭늉이 좋았다. 빌라와 임대 아파트에 사는 동급생을 거지라 놀린다는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가난과 부끄러움의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를 너무도 빨리 배워버린,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을 아이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청소년기의 집. 지금 사는 집의 마당엔 목수국이 있다. 목수국을 좋아하는 엄마 덕분에 알았다. 여름이 되면 꼭 구경하러 오시라 했다. 여름의 목수국만큼 엄마는 겨울이면 눈을 기다린다. 올 겨울엔 눈이 그렇게도 많이 왔는데 하필이면 책방을 시작하는 바람에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엄마에게 눈 내린 마당 사진 한 장 찍어 보내드리지 못했다. 엄마는 분위기 있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늦은 밤 혼자 산책로를 걸었다.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고 나면 블루스풍의 음악을 크게 틀고 집안일을 하셨다. 크리스마스엔 타탄 체크무늬 테이블보를 깔고 빨간 접시에 산타 모양 초콜릿과 지팡이 모양의 박하사탕을 가득 담아 놓으셨다. 화려하게 장식된 트리는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달마도와 묘한 조화를 이뤘다. 중학교 3학년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밖에서 피자 파티를 한 뒤 내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디저트를 먹을 계획이었다. 초저녁에 만나 배가 터질 듯이 피자를 먹은 우리는 수순대로 우리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며 아픈 옆구리를 움켜쥐고 헉헉거렸다. 신발을 벗는데도 애를 먹었다. 5사람이 동시에 신발을 벗기에 우리 집 현관은 좁았다. 엄마는 친구들이 온다는 말에 내 방 책장을 트리 패턴이 그려진 빨간 천으로 가린 뒤 조그마한 조명 장식을 둘러 놓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방안을 따뜻하게 감싼 노란 불빛의 분위기에 매료된 것은 나와 엄마뿐인 듯 했다. 침대에 거의 눕다시피 폭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아빠가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이사한 아파트는 작고 낡고 어두웠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을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책상과 의자, 침대 하나가 꼭 맞게 들어갔던 내 방은 책상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면 등받이가 침대와 부딪혀서 몸을 책상과 의자 틈에 끼워 넣다시피 앉아야 했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식욕왕성한 여학생 5명이 함께 있기에 내 방은, 그리고 우리 집은 그야말로 좁았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집의 가난은 내 책임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기도 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 이까짓 집 써니사이드 지음 출판사 봄름 예비 신혼집. 신혼집에 대한 나의 인식은 작업실 때와 다르지 않았다. 리모델링할 필요 없는 새 집이면 좋겠고 새 집이 아니라면 대충 화이트 톤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방과 화장실은 몇 개인지, 부엌의 조리대나 상하부장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냉장고와 오븐, 에어컨, 세탁기 등의 옵션이 있는지, 있다면 상태는 어떤지, 수납 공간은 충분한지 등등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도 않았고 따져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말로 그냥 대충 화이트 톤이면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혼집은 남편 호주머니에서 나온 남편이 혼자 구한 집이었기 때문이다. 원룸에서 혼자 살던 애인이 조만간 집을 옮겨야 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이 신혼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긴 했지만 그렇다고 함께 보러 다니기엔 어쩐지 애매했다. 손가락에 짱구 과자를 끼워주며 밥 먹듯이 청혼하던 나였으나 그 집이 신혼집이 될지도 모르니 함께 구하자고 말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용기를 필요로 했다. 당연하게도 남편은 혼자 집을 보러 다녔고 딱히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남편은 나를 새로 구한 집에 데려갔다. 이제 막 도배를 마친 방 2개짜리 아파트. 난 첫눈에 깨달았다. 분명 이곳엔 내 한몸 뉘일 공간이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음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둘이 살기엔 조금 작았고 신혼집이라기엔 많이 낡았지만 그가 살 공간에 나를 염두에 두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아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충 화이트 톤에 머물러 있던 나의 신혼집 눈높이에 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듣기로는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로 사용했다는데 그래서인지 몰딩과 방문이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날 다른 것을 눈에 담지 않은 대가를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서서히 치르게 되었으니. 신혼집. 부모님 집에서 독립하기까지 내 기억에 남아있는 우리 집만 9곳이건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 적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가 차려준 따순 밥 먹고 엄마가 청소한 깨끗한 화장실을 쓴 뒤 엄마가 빨아 개켜놓은 속옷과 옷가지를 꺼내 입고 허물벗듯 집을 나서는, 지금 생각해보자면 7성급 호텔 뺨칠 정도로 눈물나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아무 의심 없이 장장 30여 년간 누려오지 않았던가. 10손가락에서 하나 모자라는 우리 집의 역사에서 내가 관심을 가졌던 공간은 오로지 내 방뿐. 그것도 이사 당일 오빠 방보다 작은 방을 배정받았을 때뿐이었으니 이런 내가 살기 좋은 집의 요건을 알 턱이 없었다. 남편이 처음 나를 집에 데려갔던 그날, 딱히 뭘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신혼집이 될 수도 있는 곳에 와서 그냥 돌아가면 야물딱져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싱크대 한번 열어보고 화장실 변기 물도 내려보고 뭐 그런 거지. 아무튼 다행인지 불행인지 남편이 보여준 예비 신혼집은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니와 대충 화이트 톤이라는 허술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기에 나의 집 고르는 안목과 이 예비 신혼집은 둘 다 스스로가 평균 이하임을 깨닫지 못한 채 각자 행복하게 반년을 보냈다. 본격적인 갈등은 결혼을 앞두고 이 집에 슬금슬금 내 짐을 채워 넣으면서 빚어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나에겐 내 방이 있었다. 어려운 형편의 방 2개짜리 집으로 옮겼을 때도 부모님은 우리 남매에게 각자 방을 내어주고 거실에서 주무셨다. 그래서 그런지 신혼집은 방 2, 화장실 하나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다. 사람 2명에 방 2개면 각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남편의 옷이 내 옷만큼 많다는 사실은 이미 꽉 들어찬 붙박이장을 열어보고서야 알았다. 심지어 신발 욕심도 비슷했다. 아버지는 아침에 신발장을 열 때마다 나를 소환해 한국에 이멜다라 질책했는데 아버지, 여기 용산구에도 이멜다가 있었네요.
결국 작은 방은 옷방 겸 신발장 겸 파우더룸이자 창고로 전락했고, 큰 방은 침대와 책장 하나로 꽉 찼다. 나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내 책상과 독립된 공간을 잃었다. 예전엔 미처 몰랐다. 방문 닫고 들어가 책상머리에 앉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을. 부부싸움이라도 하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안방에 눕자니 결국 이 남자도 들어와 누울 것이고, 작은 방에 들어가 있자니 앉을 자리조차 없었다. 거실에 있는 조그만 테이블이 내 유일한 도피처이자 작업 공간이었다. 밥 먹을 땐 펼쳐놓은 랩탑을 치워야 했고, 심란한 거실 TV 소리에 시달리며 작업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 영화엔 왜 이렇게 조폭이 많이 나오는 거죠? 덕분에 총 들고 육두문자를 날리며 쫓아오는 담당자를 생각하며 이런저런 마감에 늦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 다 아침 일찍 나가야 할 때면 화장실이 하나인 것도 문제였다. 전망 좋다 생각했던 안방의 큰 창은 밤이 되면 대로변을 달리는 차 소리가 그대로 들려 곤욕스러웠다. 돈 굳었다며 반겼던 빌트인 에어컨과 냉장고는 한 달 만에 당장 뜯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이 뚝 떨어졌다. 유일하게 체크했던 싱크대와 변기 수압이 공교롭게도 이 집에서 가장 멀쩡한 부분이었다는 게 차마 웃지 못할 포인트였다. 잃어버린 내 방. 이쯤 되면 이 집을 예비 신혼집으로 고른 남편을 책망해야 할 듯하지만 그러진 못했다. 남편 역시 나와 함께 사는 집은 처음이니까. 같은 회사, 같은 사무실에서 10년이 넘게 일한 남편은 믿기 어렵게도 집보다 회사가 더 편할 때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아프다며 사무실로 출근했으니. 물론 두통의 원인으로 제가 아주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남편에게 집은 씻고 자고 TV 보는 곳일 뿐, 요리를 한다든가 책을 읽거나 업무를 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 그가 부엌세간의 상태나 서재의 필요성 같은 걸 미리 따지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한편 나는 결혼을 앞두고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했으니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했다. 작업실도 있었지만 많은 프리랜서들이 그렇듯 나 역시 야심한 밤에 집중력이 현저히 높아 집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안방 침대 옆 책장에는 접이식 책상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늦은 밤에는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 싶어 쓸 수가 없었다. 결국 거실로 나와 식탁과 겸해 쓰고 있는 작은 원형 테이블에서 작업을 했는데, 작업용 책상이 아니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동이 터올 때면 어쩐지 처연한 기분마저 들었다. 데뷔작인 웹툰 부부 생활은 그 테이블에서 태어나 마지막 편까지 그렸다. 매주 마감할 때마다 메뚜기 뜀 뛰어도 되지 않는 안락한 내 책상을 꿈꿨다. 우리 집의 최우선 조건은 그렇게 탄생했다. 내 책상, 내 서재가 보장될 것. 그리하여 해가 바뀌고 새롭게 구한 우리 집엔 간절히 꿈꾸었던 내 방, 내 책상이 생겼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껏 연재를 다시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모든 창작은 고통에서 비롯되나 봅니다. 지금이라도 거실에서 한번 투고를 준비해볼까 싶지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사무용 의자에 익숙해져 긴장감을 놓은 제 엉덩이는 앞으로 다신 그럴 일 없다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유년기의 집. 왜 하필 여기에 책방을 차린 거죠? 오늘도 한 손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 성수망원처럼 핫한 동네를 놔두고
번화함과는 거리가 먼 주택가 골목에 갑자기 들어선 작은 책방이 동네 주민 입장에선 반갑고 신기하고 한편으론 측은한 마음이 드는가 보다. 책방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던 동네에 있다.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중학교 3학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까지 내가 기억하는 할머니 집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최근에 생긴 고층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다면 내 나이보다 오래된 양품점과 떡집과 슈퍼마켓이 있는 젊은 사람은 좀처럼 보기 힘든 동네였을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공부 잘하는 오빠를 위해 온 가족이 강남 8학군의 코딱지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우리 집은 할머니 집 근처에 있었다. 가깝다곤 해도 어린 나는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거리였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직접 걸어서 약수를 길어다 주셨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깎아놓은 과일과 차를 드시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 아빠를 잘 키운 덕에 며느리인 네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란다 라는 이야기였던 듯하다. 당시 우리 가족은 꽤 넓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1990년대 초반에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더 흔했다. 친구들 집에 가보면 10중 8구 마당에 넓은 평상이 있고 그 옆으로 빨랫줄과 계집이 있었다. 애들 대여섯 명이 평상 위에 둘러앉아 전지를 접어 칸을 만든 다음 매직으로 발표 내용을 적어내는 게 그 시절의 조별 과제였다. 그 다음엔 OHP 용지라는 게 등장했는데 할머니 집은 작고 오래된 일본식 주택이었다. 10평 남짓한 단층집이었기 때문에 마당도 평상도 없었다. 서늘한 푸세식 화장실에선 나프탈렌 냄새가 났고 부엌엔 커다란 솥이 걸린 아궁이가 있었다. 신식 아파트, 마당과 평상과 계집이 있는 주택, 푸세식 화장실과 솥이 있는 단층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그 다양한 집들의 형태들 사이에서 어떤 이질감도 느끼지 못했다. 누우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친구 집 평상이 좋았고 할머니가 솥에 남은 누룽지로 끓여준 숭늉이 좋았다. 빌라와 임대 아파트에 사는 동급생을 거지라 놀린다는 요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가난과 부끄러움의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를 너무도 빨리 배워버린 그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을 아이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다. 청소년기의 집. 지금 사는 집의 마당엔 목수국이 있다. 목수국을 좋아하는 엄마 덕분에 알았다. 여름이 되면 꼭 구경하러 오시라 했다. 여름의 목수국만큼 엄마는 겨울이면 눈을 기다린다. 올 겨울엔 눈이 그렇게도 많이 왔는데 하필이면 책방을 시작하는 바람에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엄마에게 눈 내린 마당 사진 한 장 찍어 보내드리지 못했다. 엄마는 분위기 있는 것을 좋아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늦은 밤 혼자 산책로를 걸었다.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고 나면 블루스풍의 음악을 크게 틀고 집안일을 하셨다. 크리스마스엔 탓한 체크무늬 테이블보를 깔고 빨간 접시에 산타 모양 초콜릿과 지팡이 모양의 박하사탕을 가득 담아 놓으셨다. 화려하게 장식된 트리는 거실 벽에 걸린 커다란 달마도와 묘한 조화를 이뤘다. 중학교 3학년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밖에서 피자 파티를 한 뒤 내 방에서 음악을 들으며 디저트를 먹을 계획이었다. 초저녁에 만나 배가 터질 듯이 피자를 먹은 우리는 수순대로 우리 집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없는 5층 아파트의 계단을 오르며 아픈 옆구리를 움켜쥐고 헉헉거렸다. 신발을 벗는데도 애를 먹었다. 5사람이 동시에 신발을 벗기에 우리 집 현관은 좁았다. 엄마는 친구들이 온다는 말에 내 방 책장을 트리 패턴이 그려진 빨간 천으로 가린 뒤 조그마한 조명 장식을 둘러 놓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은 방 안을 따뜻하게 감싼 노란 불빛에 분위기에 매료된 것은 나와 엄마뿐인 듯했다. 침대에 거의 눕다시피 폭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른 사람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아빠가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이사한 아파트는 작고 낡고 어두웠지만 신기하게도 그것을 경제적 어려움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책상과 의자, 침대 하나가 꼭 맞게 들어갔던 내 방은 책상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면 등받이가 침대와 부딪혀서 몸을 책상과 의자 틈에 끼워 넣다시피 앉아야 했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는 식욕왕성한 여학생 5명이 함께 있기에 내 방은, 그리고 우리 집은 그야말로 좁았다.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어 독립하기 전까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집의 가난은 내 책임이 아니었지만 그로 인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기도 하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연결고리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이다.